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벤치에서 떨고 있는 노인에게 고아남매가 우유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간식이었죠. 이 추운 날씨에 차가운 우유를 먹으라고. 노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남매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5분 뒤 남매가 따뜻한 우유를 들고 돌아왔죠. 할아버지, 이제 따뜻해요.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자신들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라는 걸. 과연 이 작은 우유 한 잔이 어떤 기적을 불러왔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50층 서울 하늘을 내려다보는 회장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빌딩들 중 절반은 이 방의 주인 손을 거쳐 지어진 것들이었죠. 대한민국 건설 재벌 자산 50조의 대성그룹 회장 강만석. 올해로 72살이 된 그는 지금 1조 원짜리 프로젝트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는 12명의 임원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모두 허리를 곧게 펴고 숨소리조차 죽인 채 회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회장실 안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3분기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보고하던 전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만석의 미간이 찌푸려지는 게 보였기 때문이었죠. 원자재 탓? 만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보고서를 들어 올렸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건 분노 때문이었죠. 1조 원을 굴리면서 원자재 가격 변동도 예측 못했다고? 만석이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내던졌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퍽 하고 테이블을 때렸어요. 임원들의 어깨가 일제히 움츠러들었죠. 내 돈이 웃음나. 만석의 고함이 회장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72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우렁찬 목소리였어요. 평생 건설 현장에서 굵어진 목청이었죠. 전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다음 분기에는 반드시. 됐어. 다들 나가. 만석이 손을 내저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임원들이 허둥지둥 서류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누구 하나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회장실을 빠져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텅 빈 회장실에 만석만 홀로 남았어요. 그는 가죽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만석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천천히 문지르며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오늘이 그놈 생일이었나? 아무도 없는 회장실에서 새어나온 그 한마디는 방금 전의 호통과는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거칠고 차가웠던 목소리가 어느새 힘없이 가라앉아 있었죠.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회장님, 김 실장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만석 곁을 지켜온 최측근이었죠. 그런데 오늘따라 그의 얼굴이 유난히 어두웠어요. 입술이 바짝 마른 것 같았고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만석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어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드님 소식을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만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관자놀이를 문지르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어요. 생사만 확인하랬지. 만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여자나 애들 얘긴 듣기 싫다고 했을 텐데. 만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김 실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김 실장이 시선을 피했어요. 고개를 숙이며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내밀었죠.
회장님, 이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만석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별것 아니라는 듯 툭 뜯어 안에 서류를 꺼냈죠. 하얀 종이 한 장이었어요. 상단에 사망 진단서라는 굵은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만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 아래 적힌 이름을 읽었습니다. 강민수, 향년 38세였어요. 사인은 과로와 지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만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죠. 지병이라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병원비가 없었던 거야?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하얀 종이가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만석의 발 앞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걸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만석이 뒤에 있던 소파로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어요. 72의 인생에서 이렇게 맥없이 무너져 본 적이 없었죠. 불효자식. 만석의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잘 살 수 있다더니 겨우 이렇게 갔어? 목소리는 분노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스스로도 그게 화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또 다른 것을 내밀었어요. 이번엔 사진이었습니다. 아드님이 남긴 핏줄입니다. 남매가 있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아이가 서 있었죠. 꼬질꼬질한 옷을 입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였어요. 하은이는 11살, 하민이는 7살이었죠. 지금은 사랑 보육원에 임시로 맡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만석의 눈이 사진 속 남자아이에게 멈췄어요. 하민이라는 아이의 손에 들린 게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빈 종이컵이었어요. 구걸이라도 한 걸까요? 만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시선을 거뒀어요. 사진을 탁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애들이잖아. 만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투였죠.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법적으로 회장님이 유일한 직계 존속이십니다. 후견인 문제가. 만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어요.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견인이라고? 내 50조 그룹을 저런 근본 없는 것들한테 맡기라고? 만석이 단호하게 내뱉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에도 만석은 회장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20년 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자신과 아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만석의 눈앞에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현관문 앞에서 가방을 든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전 돈보다 사랑이 중요해요. 그 여자랑 결혼할 겁니다. 만석이 등 뒤로 버럭 고함을 질렀죠.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여자랑 굶어 죽든 말든 연락하지 마라. 문 앞에서 아들이 돌아봤어요. 상처받은 눈이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네. 그럼 잘 살게요, 아버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만석이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쿵쿵 아려왔죠. 책상 위에 놓인 아내 사진을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이었으면 어쩌겠소?
만석이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저것들 데려오겠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죠. 만석은 한참 동안 아내 사진만 바라보다가 시선을 옮겼어요. 책장 한 켠에 걸린 오래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노동자들과 함께 흙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는 젊은 자신의 모습이었죠. 그때는 자신도 가진 것 없이 맨몸으로 시작했습니다. 만석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때로 돌아가면 알 수 있겠지.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저 아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핏줄 자격이 있는지. 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인터폰으로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옛날 현장에서 입던 작업복 찾아와. 내일부터 일정 전부 비워. 김 실장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을 담아 흘러나왔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만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내 손주들이라는 것들이 보석인지 잡초인지.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저택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그 시각 만석의 드레스룸에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만석은 드레스룸 가장 깊숙한 구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양복들이 빼곡히 걸린 행거를 지나 아무도 손대지 않는 구석 서랍장 앞에 멈춰섰죠. 서랍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그 안에는 때가 절어 누렇게 변색된 낡은 파카와 밑창이 달아 구멍난 운동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하던 시절에 입던 옷이었죠. 만석은 파카를 꺼내 코에 가져다 댔어요. 땀과 시멘트와 세월이 뒤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대성그룹 회장 강만석이 거지 옷을 입다니요. 하지만 만석의 손은 거침없이 움직였어요. 낡은 파카를 걸치고 찢어진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에서 검댕과 흙을 꺼내 얼굴에 발랐죠.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을 일부러 헝클어뜨렸어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완벽한 노숙자였습니다. 만석은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쓴웃음을 흘렸어요. 젊었을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꼴이군. 그때는 진짜 이랬지.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만석은 진짜 저런 모습이었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비 오는 날이면 공사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잠을 청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50조 제국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때 드레스룸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김 실장이었습니다. 만석의 모습을 본 김 실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죠.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만석이 거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 애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직접 봐야 알지. 뒤에서 지켜보는 건 한계가 있어.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30년을 함께한 비서였지만 이런 모습의 회장은 처음이었죠. 3일만 하십시오. 그 이상은 연세의 무리입니다. 만석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야. 3일쯤이야. 김 실장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만석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재빠르게 낡은 파카를 집어들었습니다. 안감을 뜯어 작은 GPS 추적기를 꿰매 넣었죠.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30년간 회장을 보좌하며 온갖 돌발 상황에 대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만석이 돌아왔을 때 김 실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서 있었어요. 맞아 죽기 전까진 나서지 마. 정체 들키면 사표야. 만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죠.
명심하겠습니다. 만석은 저택 뒷문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낡은 지팡이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죠. 숨을 들이쉬자 폐 깊숙이 냉기가 스며들었어요. 만석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죠. 철문을 나서는 순간 만석은 50조 재벌 회장 강만석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름 모를 늙은 노숙자였습니다. 첫 차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정류장에는 출근길 노동자들 몇 명이 웅크리고 서 있었죠. 만석이 다가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그리고 슬금슬금 거리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어요. 만석이 올라타자 기사가 대놓고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어휴, 냄새 좀. 승객들이 코를 막거나 고개를 돌렸죠. 만석이 뒷좌석으로 향하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황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이요.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죠. 사람들이 그를 피할 때마다 치욕감이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지금 화를 내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버스가 달동네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낡은 주택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창밖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어요. 재개발 지역 특유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버스 안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종점 2 정거장 전에서 만석이 내렸어요. 사랑 보육원이 있는 달동네 입구였습니다. 발을 디딘 순간 악취가 코를 찔렀죠. 하수구 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골목 어귀에는 쓰레기 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골목을 걸었어요. 50조 제국의 주인이 발 디딜 곳이 아니었죠. 양옆으로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빨래가 널린 창문 사이로 고성이 오가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만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인형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간 곰 인형이었어요. 비에 젖어 솜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만석은 한참 동안 그 인형을 내려다봤어요. 목구멍이 뻑뻑해졌습니다. 내 손주들이 이런 데서 산다고? 입안에서 나온 말이 바람에 흩어졌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인형을 지나쳐 다시 걸었죠. 얼마쯤 걸었을까요? 언덕 위로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글씨가 반쯤 지워진 간판이 걸려 있었죠. 사랑 보육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석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발을 멈췄어요. 건물 외벽은 금이 가 있었고 창문 유리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녹슨 미끄럼틀과 뻣뻣하게 굳은 모래밭이 보였죠. 저 안에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남긴 단 2뿐인 핏줄이요. 만석은 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김 실장이 구해온 아이들 사진이었습니다. 꼬질꼬질한 옷을 입은 하은이와 하민이가 나란히 서 있었죠.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만석의 눈이 사진 속 아이들의 눈에 고정됐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눈빛, 어디서 본 눈빛이었죠. 20해 전이었어요. 대학 입학 선물로 펜던트를 건네주던 날 민수가 똑같은 눈으로 올려다봤었습니다. 순수하고 맑고 세상의 때 묻지 않은 눈이었죠. 손가락이 사진 위를 더듬었어요. 하은이의 얼굴을, 하민이의 얼굴을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눈빛은 제 아비를 닮았어. 하지만 만석의 눈매가 금세 차갑게 굳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몰라.
10년이나 밑바닥에서 굴렀으니 가난은 사람을 바꾼다는 걸 만석은 누구보다 잘 알았죠. 젊은 시절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배고픔 앞에서 자존심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뭐든 해야 했죠. 저 아이들도 그랬을 거라고 만석은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밑바닥에서 살았으니 순수함 따위 남아있을 리 없다고요. 보육원에서 눈치 보며 살아남으려면 온갖 장깨를 부려야 했을 거라고요. 어디 한번 보자. 만석이 사진을 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이 남긴 게 보석인지 잡초인지. 보석이라면 걷어들이고 잡초라면 뽑아버리면 될 일이었죠. 50조 제국에 잡초가 들어올 자리는 없었습니다. 만석은 지팡이를 고쳐 잡았어요. 그리고 보육원 간판을 노려보듯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매서웠죠.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호랑이 같았어요. 그렇게 만석의 3일간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석은 몰랐어요. 시험하는 건 자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시험받게 될 사람은 자신이라는 거요. 보육원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아침이 오고 있었죠. 그 안에서 하은이와 하민이가 어떤 하루를 맞이하고 있는지 만석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보육원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가 하늘로 흩어질 무렵 만석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멀찍이 보육원을 관찰만 할 생각은 없었죠. 직접 부딪혀봐야 진짜를 알 수 있었어요. 만석은 골목 어귀에서 폐지 리어카 하나를 구했습니다. 주인 없이 버려진 낡은 리어카였죠. 녹이 슬고 바퀴가 삐걱거렸지만 쓸만했어요. 근처 쓰레기장에서 빈 박스와 헌 신문지를 주워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완벽한 폐지 수거 노인 행세였죠. 보육원 앞 언덕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어요. 만석이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는데 종아리가 뻐근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것도 아닌 경사였죠. 하지만 72살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때 보육원 철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작은 공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나왔죠. 뒤이어 꼬마 하나가 쪼르르 뛰어나왔어요. 하민이었습니다. 7살짜리 손주가 바로 눈앞에 있었죠. 만석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발을 헛디뎠죠. 쿵! 만석이 바닥에 넘어졌어요. 리어카가 기울면서 폐지 더미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빈 박스들이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죠. 아이고 허리야. 만석이 엉덩이를 붙잡고 신음했어요. 물론 연기였습니다. 진짜 다친 건 아니었죠. 하지만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마침 지나가던 아줌마 하나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만석을 힐끗 내려다봤죠. 도와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줌마는 혀만 찼습니다. 쯧쯧 더러워. 그리고 발길을 돌려가 버렸어요. 코를 막고 피하듯이요.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정도로 매정할 줄은 몰랐죠. 길 건너 가게 주인은 더했어요. 가게 앞까지 굴러온 박스를 보더니 대놓고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그러고는 호스를 들고 나와 물을 뿌리기 시작했죠. 만석 쪽으로요. 이 영감탱이가 가게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저리 안 가. 물줄기가 만석의 발치까지 튀었어요.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50조 재벌 회장한테 물을 뿌리다니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죠.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화를 내면 다 틀어지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하민이었어요. 공을 줍다 말고 달려온 거였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흩어진 박스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만석이 하민이를 올려다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사진보다 더 작고 마른 아이였죠.
볼이 홀쭉했고 손목은 가늘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한 티가 났습니다. 하민이가 박스를 주우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무거운 거 들면 안 돼요. 우리 아빠도 무거운 거 들다가 아팠어요. 만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찌릿했죠. 아빠, 민수. 이 아이 입에서 나온 아빠라는 단어가 만석의 가슴을 후볐어요.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하은이였어요. 11살짜리 손녀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죠. 숨이 차서 볼이 발그레했습니다. 하은이는 만석 앞에 쪼그려 앉더니 흙 묻은 옷을 자기 소매로 털기 시작했어요. 만석의 눈이 하은이의 소매에 고정됐습니다. 소매가 닳아서 올이 풀려 있었죠. 군데군데 기운 자국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소매가 점점 까매지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옷에 묻은 흙이 옮겨 붙은 거였죠. 하은이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털어줬습니다. 만석이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저리 가. 내 폐지 다 구겨졌잖아. 하은이가 흠칫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었죠. 죄송해요. 저희가 금방 치워드릴게요. 그리고 동생과 함께 박스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민이는 작은 박스를, 하은이는 큰 박스를 날랐죠. 둘이 합심해서 리어카의 폐지를 다시 실었어요. 만석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해가 안 됐죠. 방금 소리 지르고 화냈는데 왜 도와주는 거냐고요. 왜 도와주는 거야? 나 같은 늙은이한테. 하은이가 손을 털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어려운 사람 보면 도우라고 했어요. 우리도 어려우니까 그 마음 알잖아요. 만석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쿵쿵 들렸죠. 아빠가 그랬다고요. 민수가, 그 바보 같은 아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때 보육원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 거기서 뭐해? 원장이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죠.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은이와 하민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원장이 하민이에게 다가오더니 손목을 확 잡아챘습니다. 하민이의 작은 얼굴이 찡그러졌죠. 더러운 거 만지지 말랬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하민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팠을 거예요. 원장의 소나기에 손목이 하얗게 눌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민이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죠.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7살짜리가요. 참는 게 몸에 밴 아이였습니다. 만석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원장 멱살을 잡고 싶었죠.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원장이 만석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았죠. 노인네가 보육원 앞에서 얼쩡거려 꼴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요. 말투가 싸늘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투였죠.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할아버지가 다치셔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원장이 하은이 어깨를 확 밀쳤어요. 하은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말대꾸해. 오늘 간식 없어. 하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만석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밀쳐놓고 사과를 받는 거였어요. 하은이가요. 11살짜리가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원장이 아이들을 끌고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철문이 닫히기 직전 하민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었죠. 할아버지 안녕.
하은이도 돌아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사라졌죠. 만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손이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런 원장 밑에서 컸으니 눈치만 늘었겠지. 만석이 중얼거렸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정이 들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합리화를 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흑투성이 손으로 박스를 줍던 하민이, 낡은 소매로 옷을 털어주던 하은이, 밀쳐놓고도 먼저 사과하던 그 작은 등. 근데 왜? 만석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어요. 저렇게 웃을 수가 있지? 아무리 눈치가 빨라도 저런 웃음은 연기하기 어려웠습니다. 저건 진짜 웃음이었어요. 배고프고 힘들면서도 남을 걱정하는 따뜻함이었죠.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엔 일렀어요. 한 번 만났다고 뭘 알겠어요. 극한 상황에서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었죠.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내려가면서 만석은 다짐했습니다. 더 지켜봐야 한다고요. 더 시험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품속에 넣어둔 아이들 사진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사진 속 눈빛과 방금 본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순수하고 맑고 세상의 때 묻지 않은 눈이었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보육원이 보이는 벤치에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지새울 생각이었죠. 3일간의 시험, 그 첫날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보육원이 한눈에 보이는 놀이터 구석 벤치에 자리를 잡았어요. 녹슨 미끄럼틀 옆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구석이었죠. 신문지를 몇 장 깔고 앉았습니다. 엉덩이가 차가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담장 너머로 보육원 마당이 보였거든요. 아이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기에 딱 좋은 위치였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놀이터에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엄마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었죠. 만석을 발견한 꼬마 하나가 엄마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왜 저래? 엄마가 아이 손을 확 잡아 끌었어요. 보지 마. 마치 무서운 걸 본 것처럼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만석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죠. 50조 재벌 회장이 아이들한테 무서운 존재가 되다니요. 그때 누군가 만석 앞에 동전을 던졌어요. 땡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올려다보니 중년 아저씨가 측은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죠. 밥이라도 사드세요.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남한테 손 벌린 적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화내면 다 틀어지니까요. 동전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후 3시쯤 되자 보육원 마당에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맞춰 나오더니 체조를 시작했어요. 선생님 구령에 맞춰 팔을 뻗고 다리를 굽혔죠. 만석의 눈이 아이들 사이를 훑었어요. 하은이와 하민이를 찾았습니다. 맨 뒷줄 구석에 서 있었죠. 다른 아이들은 새 운동복을 입고 있는데 남매만 낡은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색이 바랜 티셔츠와 무릎이 해진 바지였습니다. 노골적인 차별이었죠. 만석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남매는 눈치를 보며 체조를 따라했어요. 동작이 다른 아이들보다 반 박자씩 느렸죠. 잘못하면 혼날까봐 조심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7살, 11살짜리가 저렇게 눈치를 보며 산다니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식당으로 우르르 들어갔어요. 만석은 담장 틈새로 식당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고 있었죠. 앞줄 아이들 식판에는 고기 반찬이 올라갔어요. 제육볶음인 것 같았습니다.
달걀 프라이도 있었고 나물 반찬도 두어 가지 보였죠. 그런데 하은이와 하민이 차례가 되자 배식하는 직원의 손놀림이 달라졌어요. 숟가락 크기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남매의 식판에는 밥과 김치뿐이었어요. 고기 반찬은 올라가지도 않았죠.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민이가 옆 친구의 식판을 힐끗 봤어요. 고기 냄새가 났겠죠. 하지만 금세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러운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어요. 7살짜리가 참는 게 저렇게 능숙하다니요. 만석의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저 여자가 내 손주들을 굶겨? 이가 갈렸어요. 당장 뛰어들어가 뒤집어 엎고 싶었죠.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확실하게 응징하려면 참아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보육원에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벤치에서 움직이지 않았죠.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얇은 파카로는 한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죠. 현장에서 이것보다 더한 추위도 견뎠어. 3일쯤이야. 만석이 중얼거렸어요. 젊은 시절 설 현장에서 겨울을 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하 15도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잠을 잤었죠. 그때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만석이 몸을 숙이고 담장 틈새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은이와 하민이었어요. 남매가 마당 한구석 수도꼭지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자기들이 입던 옷이 들려 있었죠. 손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비누칠을 했습니다. 하은이가 동생 옷을 먼저 빨았어요. 하민이는 옆에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죠. 젖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마를 때까지 젖은 옷을 입고 버틴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 어린 것들이 저 추위에 젖은 옷을 입고 있다니요. 원장은 빨래도 안 시켜주는 건가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만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만석도 추위에 지쳐 깜빡 졸았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사각사각 풀을 밟는 소리였죠. 눈을 떠보니 하민이가 담장 밑 개구멍으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숨을 죽였어요. 뭐 하려고 나온 걸까요? 하민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러다 벤치에 앉아있는 만석을 발견했습니다. 멈칫했죠. 도망갈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민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조심 다가왔어요. 만석은 자는 척 눈을 감았죠. 하민이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만석의 발치 앞에서였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만석은 눈을 살짝 떴어요. 하민이가 만석의 발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운동화 사이로 발가락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빨갛게 얼어 있었죠. 만석도 모르게 동상이 올 뻔한 상태였습니다. 하민이가 주머니를 뒤적거렸어요. 뭔가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파란색 물건이었죠. 뽀로로 밴드였어요. 7살짜리 남자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반창고였습니다. 하민이에게는 보물 같은 물건이었을 거예요. 하민이가 조심스럽게 만석의 발가락에 밴드를 붙였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얼어붙은 발가락을 건드렸어요. 따뜻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전해졌죠. 할아버지 발실이죠? 이거 붙이면 안 아파요. 하민이가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워서인지 긴장해서인지 모르겠었죠. 그리고 하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석의 발가락에 입을 가져다 댔어요.
호! 따뜻한 입김이 발가락에 닿았습니다. 호호 불어주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이한테 해주듯이요. 7살짜리가 72살 노인한테 그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하민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개구멍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급하게 뛰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죠. 무릎을 찧었을 거예요. 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개구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발가락에 붙은 뽀로로 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파란색 밴드 위에 뽀로로가 웃고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죠. 눈가가 화끈거렸습니다. 50조 재산보다 따뜻한 게 만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7살짜리 반창고라니.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세상 떠났을 때도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도 울지 않았죠. 그런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0조.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산이었어요. 그 돈으로 못 살 게 없었죠. 명품도, 빌딩도, 사람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느낀 그 따뜻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어요.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아직 몰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진짜 본성이 나오는 법이지. 따뜻한 건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고 만석은 생각했습니다. 자기 것을 희생해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봐야 한다고요.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어릴 때 같이 별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죠. 아들아. 만석이 중얼거렸어요. 내 자식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비가 밝혀내마. 새벽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발가락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뽀로로 밴드 위에 남아있는 아이의 온기 때문이었죠. 만석은 그 밴드를 떼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 작은 온기를 간직한 채 밤을 새웠어요. 만석은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벤치 위에서 꼬박 뜬 눈으로 버텼죠.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졌는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무의식적으로 발가락을 만져봤어요. 뽀로로 밴드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밤새 떨어지지 않게 조심했거든요. 손끝에 닿는 작은 밴드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죠. 새벽 5시쯤 되자 보육원 마당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만석이 몸을 일으켜 담장 틈새를 들여다봤어요. 남매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추운 새벽에요. 하은이가 빗자루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등에 하민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업은 채로 마당을 쓸고 있었죠. 벌칙 청소인 게 분명했어요. 하민이가 누나 등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누나 내려줘. 무거워.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 발 시려. 조금만 참아. 하민이는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이 없는 건지 빼앗긴 건지 모르겠었어요. 하은이는 차라리 동생을 업고 다니는 쪽을 택한 거였죠. 만석의 이가 갈렸습니다. 저 원장이라는 여자 두고 보자 싶었어요. 만석은 벤치에서 일부러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크게 신음했죠. 아이고, 배야. 굶어 죽겠네. 빗자루질 소리가 멈췄어요. 만석은 슬쩍 눈을 떴습니다. 하은이가 이쪽을 보고 있었죠. 잠시 망설이더니 하민이를 내려놓고 담장 쪽으로 다가왔어요. 하은이가 개구멍 앞에서 멈췄습니다. 먼저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원장 눈치를 보는 게 몸의 뱀 모습이었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개구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은이 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요. 학교 급식용 우유팩과 먹다 남긴 빵이었습니다. 아마 자기 몫을 아껴둔 거겠죠.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하은이가 우유와 빵을 내밀었어요. 만석은 일부러 손을 탁 쳐냈습니다. 우유팩이 바닥에 떨어졌죠. 이 찬 걸 빈속에 먹으라고? 밥을 내놔, 밥을. 일부러 심술을 부렸어요.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죠. 화를 내면서 가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은이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우유팩을 주었죠. 그때 뒤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하민이 배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하은이가 뒤를 돌아봤죠. 쉿! 할아버지가 더 배고프셔. 하민이가 배를 움켜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7살짜리가 배고픔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은이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우유팩을 들고 웅크리더니 자기 옷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맨살 위에요. 배 위에 우유팩을 올리고 두 팔로 감싸 안았죠.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하는 거지 싶었어요. 하은이가 추위에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우유팩이 맨살에 닿아서였죠.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어요. 그런데도 우유팩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민이가 자기 얇은 점퍼를 벗었어요. 누나 추워. 이거 입어.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금방이야. 5분이 지났어요. 하은이는 계속 우유팩을 품고 있었습니다. 몸 전체가 떨리고 있었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석은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죠. 저 어린 것이 차가운 우유를 데우려고 자기 체온을 쓰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하은이가 우유팩을 꺼냈습니다. 만석에게 다시 내밀었죠. 이제 좀 따뜻해요. 드세요. 만석은 얼떨결에 우유팩을 받았어요. 손에 닿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유팩이 미지근했거든요. 아이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그때 하민이 배에서 또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하은이가 동생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침에 밥 줄 거야. 만석은 목이 메어왔어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안 배고프냐? 하은이가 웃었어요.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아빠가 어른 먼저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아빠, 민수. 만석의 심장이 찌릿했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죠. 너희 아빠가 할아버지 욕 안 했어? 못된 할아버지라고? 만석은 물었습니다. 원망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욕했을 거라고요. 하은이가 정색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큰 집 짓는 대장님이래요. 너무 바빠서 못 오시는 거지. 우릴 엄청 사랑하신대요. 만석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대장님이라고요? 하민이가 덧붙였어요. 아빠가 할아버지 젊을 때 사진 보여줬는데 멋있었어요. 근데 그 사진 못 찾겠어요. 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유팩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때 하은이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요. 아빠가 아플 때 그려줬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하은이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만석이 들여다봤어요. 아이가 그린 것처럼 삐뚤빼뚤한 그림이었죠. 하지만 민수의 글씨였어요. 만석은 그 글씨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 5명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하은이, 하민이.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죠. 그림 밑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5명이야. 만석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어디 있니? 만석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하은이의 얼굴에 그늘이 졌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하민이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하늘 날아갔어요. 하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엄마 얼굴 잘 몰라요. 사진으로만. 만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도 죽었구나. 민수가 혼자서 2아이를 키우다가 죽은 거구나. 그런데 그 와중에도 민수는 아이들한테 할아버지 얘기를 해줬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집 짓는 대장님이라고 했죠. 바빠서 못 오는 거라고 우릴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만석은 그림 속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아이들과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난 개들을 버렸는데 만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개들은 날 가족으로 그렸어. 그때 보육원 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하은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원장님이다. 하민아 빨리. 하은이가 종이를 재빨리 접어 품에 넣었어요. 하민이 손을 잡고 개구멍으로 뛰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뒤를 돌아봤죠. 할아버지 안녕. 또 올게요. 2아이가 개구멍으로 사라졌어요. 만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미지근한 우유팩이 들려 있었어요. 아이의 체온이 남아있는 우유였죠. 만석은 그 우유팩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바보 같은 녀석?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끝까지 날 원망 안 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았어요. 50조 재벌 회장이 달동네 벤치에서 오열하고 있었죠.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을 훔치고 나서야 만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작은 건 양보할 수 있어. 가장 소중한 걸 잃게 되면 달라질 거야.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착한 건 인정했어요. 하지만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가 제일 아끼는 걸 빼앗겼을 때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만석은 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 실장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야.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만석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아직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일 2차 시험이다. 아이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뭔지 알아봐. 전화를 끊었어요. 만석은 다시 우유팩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식어버린 우유였죠. 하지만 만석은 그 우유를 한 모금 마셨어요. 미지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따뜻했어요.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우유를 다 마시고 빈 팩을 접었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품에 넣었죠. 뽀로로 밴드와 빈 우유팩, 50조짜리 재벌 회장의 주머니에 7살짜리가 준 반창고와 11살짜리가 데워준 우유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둘째 날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마지막 시험이었죠.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수야. 중얼거렸어요. 내가 남긴 게 뭔지 이제 거의 알 것 같다. 하지만 아직 한 번 더 확인해야 했어요. 마지막 시험을요.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의 날이었죠. 만석은 벤치에서 일어나 몸을 털었어요. 온몸이 뻣뻣했습니다. 사흘째 노숙을 하니 뼈마디가 쑤셨죠. 김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하은이 목에 걸린 은색 펜던트였죠. 만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펜던트를 알고 있었거든요. 20해 전 민수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만석이 직접 선물한 거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수의 21번째 생일이었죠. 만석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은색 펜던트가 들어 있었어요. 나중에 내 가족 사진 넣어라. 만석이 그렇게 말했었죠.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펜던트가 지금 손녀 목에 걸려 있었어요. 민수가 죽기 전에 딸에게 물려준 거였죠. 만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해야 했어요. 가장 소중한 걸 잃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했죠. 보육원 마당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아침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죠. 목에 걸린 펜던트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하은이가 수시로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어요. 소중한 물건을 확인하는 습관 같았죠. 옆에 있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거 뭐야? 하은이가 펜던트를 손으로 감쌌어요. 우리 아빠야. 우리 가족 사진 들어있어.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요. 만석은 담장 밑 개구멍으로 마당 안에 들어갔어요. 허리를 잡고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에구 허리야. 하민이가 먼저 달려왔어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또 왔어요? 밴드 괜찮아요? 안 떨어졌어요? 만석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틀 전에 붙여준 반창고를 아직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험하러 온 거였으니까요. 만석이 하은이에게 다가갔어요. 펜던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거 돈 좀 되겠는데? 할아버지가 구경 좀 하자. 하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본능적으로 펜던트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안 돼요. 이건 아빠가 남겨준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민이가 누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작은 몸으로 방패가 되려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안 돼요. 우리 아빠야. 만석은 일부러 손을 뻗었어요. 펜던트 줄을 잡았습니다. 하은이가 뒤로 물러섰죠.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 순간 만석이 발을 헛디딘 척 넘어졌습니다. 손에 쥔 펜던트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죠. 툭! 줄이 끊어졌어요. 펜던트가 공중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죠. 와장창 유리 덮개가 산산조각 났어요. 안에 들어있던 가족 사진이 흙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만석은 바닥에 엎어진 채 아이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하민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주저앉아 깨진 조각을 주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유리 파편에 손가락이 베었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긴장했어요. 이제 욕하고 대들겠지. 그게 정상이야. 자기 보물을 망가뜨린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하은이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하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깨진 펜던트 쪽이 아니었어요. 넘어진 만석 쪽이었죠. 할아버지, 피나요. 괜찮으세요? 하은이가 만석의 무릎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돌에 째인 거였죠. 만석도 모르게 진짜 다쳤어요. 하은이가 자기 옷소매로 상처를 닦았습니다. 울먹이면서요. 많이 아프세요? 어떡해요? 하민이도 사진 줍다 말고 달려왔어요. 누나, 할아버지 많이 다쳤어? 만석은 멍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죠. 방금 제일 소중한 보물이 깨졌는데요. 아빠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데요. 그런데
왜 자기 걱정을 먼저 하는 거죠? 내 보물이 깨졌는데. 만석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밉지 않냐?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물건은 고치면 되지만 할아버지는 아프잖아요. 아빠가 사람이 제일 귀한 거라고 했어요. 만석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깨진 펜던트 쪽으로 갔어요. 조각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손에 피가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아빠 얼굴만 안 찢어졌으면 돼요. 사진을 들어 확인했어요. 사진 속 민수의 얼굴은 무사했습니다. 다행이다. 하은이가 웃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만석은 완전히 무장 해제됐습니다. 더 이상 시험 같은 건 필요 없었어요. 이 아이들은 보석이었습니다. 진짜 보석이었죠. 그때 보육원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원장이 뛰쳐나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도둑질하다 걸렸어? 당장 경찰 불러. 원장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하은이가 원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실수하신 거예요. 작은 몸으로 만석을 감쌌어요. 하민이가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얼른 가요. 원장님 무서워요. 하민이의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무서우면서도 할아버지를 지키려고 했죠. 원장이 직원을 불렀습니다. 덩치 큰 남자 직원이 만석을 밀쳤어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꼴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얼쩡거리지 마.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만석은 쫓겨나듯 담장 밖으로 밀려났어요. 뒤를 돌아보니 하은이가 울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와요. 철문이 쾅 닫혔어요. 만석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발밑에 뭔가 굴러다니는 게 보였어요. 낡은 깡통이었습니다. 실랑이 중에 하은이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 같았죠. 만석이 깡통을 주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찾기. 만석의 손이 얼어붙었어요. 깡통을 열어봤습니다. 안에 동전이 몇 개 들어 있었죠.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가 섞여 있었어요. 담장 안에서 하민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누나랑 모은 거예요. 버스 타고 할아버지 찾으려고요. 만석은 동전을 손바닥에 쏟았어요. 세어봤습니다. 3,400원이었죠. 1년 넘게 모은 게 고작 이 돈이었어요. 만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쥔 동전들이 햇빛에 반짝였죠. 50조를 가진 내가. 만석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3,400원 모으는 애들한테 찾아오길 기다렸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골목길에 쭈그려 앉아 오열했죠. 품에서 아까 주운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흙이 묻어 있었지만 민수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와 두 아이가 웃고 있었죠.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바보 같은 놈아. 만석이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가난해도 이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난 50조 갖고도 한 번도 못 웃었는데.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요. 만석은 동전통과 사진을 품에 넣었어요. 시험은 끝났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데려온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 실장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야.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회장님,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돌아오셔도. 만석이 말을 끊었어요. 내일 공식 방문 잡아. 장학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보육원 파봐. 횡령이든 뭐든 증거 찾아. 싹 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50조 재벌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지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었어요. 만석은 보육원 담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담장 너머 어딘가에 손주들이 있었죠. 기다려라. 만석이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가 간다. 주머니 속 동전통이 찰랑거렸습니다. 3,400원의 무게가 50조보다 무거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석이 골목에서 했던 전화 한 통이 보육원에 폭풍을 몰고 왔죠. 그날 아침 원장실에서 수상한 대화가 오갔어요. 원장이 직원을 불러 문을 닫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장부 정리했지? 작년 후원금 5천만 원 시설 보수비로 처리한 거.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보수한 적 없는데요? 원장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닥쳐. 서류상으로만 되면 돼. 직원이 움츠러들었어요. 원장은 서랍에서 장부를 꺼내 훑어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죠. 하지만 그 숫자들 대부분은 거짓이었어요. 후원금은 아이들한테 쓰이지 않았습니다. 원장 주머니로 들어갔죠.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우편물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직원이 가져온 봉투를 본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다 금세 환하게 변했죠. 대성그룹 장학재단. 봉투에 적힌 글씨였습니다. 원장이 허겁지겁 봉투를 뜯었어요. 공문이 들어 있었죠. 대성그룹 장학재단 이사장 강만석 회장이 귀 보육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원장의 입이 귀까지 찢어졌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신대요? 직원이 물었죠. 원장이 공문을 가슴에 안으며 소리쳤어요. 내 팔자 피는 날이야. 후원금 왕창 받는다. 원장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았죠. 대청소, 깨끗하게, 보이는 건 다 새 걸로 받고, 보육원이 발칵 뒤집혔어요. 곰팡이 핀 커튼이 뜯겨나갔습니다. 새 커튼이 걸렸죠. 얼룩진 이불도 다 치워졌어요. 새하얀 이불이 깔렸습니다. 평소엔 그대로 방치했던 것들이었죠. 원장이 아이들을 마당에 줄 세웠어요. 한 명 한 명 훑어봤습니다. 가장 예쁜 애들 5명만 뽑아. 꽃다발 증정식 해야 해. 예쁘게 생긴 아이 5명이 뽑혔어요. 새 옷을 입혔습니다. 리본도 달아줬죠. 원장이 아이들 앞에 서서 연습을 시켰어요. 자, 따라해. 회장님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앵무새처럼 따라했습니다. 회장님 사랑합니다. 원장이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줄 맨 끝에 서 있는 남매를 발견했습니다. 하은이와 하민이었죠. 낡은 옷에 때 묻은 얼굴이었어요. 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희는 절대 눈에 띄지 마. 재수 없게 생겼으니까. 하민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회장님 보고 싶어요. 원장이 하민이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민이가 움찔했죠. 조용히 해. 내 꼴이 뭐가 돼서. 하은이가 동생을 감쌌어요. 원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직원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원장이 손을 내리며 으르렁거렸죠. 회장님 오시면 창고에 처박혀 있어. 얼굴 비치면 그날로 쫓겨나. 남매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은이가 하민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시각 보육원 담장 밖에 낯익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만석이었습니다. 노숙자 차림 그대로였죠. 마지막으로 아이들 얼굴을 보러 온 거였어요. 내일이면 회장 자격으로 당당히 들어올 테니까요. 담장 틈새로 마당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들이 줄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은이와 하민이가 보이지 않았죠. 눈을 가늘게 뜨고 찾았어요. 마당 구석이었습니다. 남매가 쪼그려 앉아 있었죠.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서요.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담장 쪽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하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손을 흔들었죠. 만석도 모르게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노인네가 감히 회장님 오시는 날에 또 왔어? 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석이 돌아봤습니다. 원장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죠.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혹시 경쟁업체 스파이야? 기자야? 원장이 만석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편집증적인 의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만석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다 끝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원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자 직원 2명을 불렀어요. 저 노인네 당장 치워. 직원들이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팔을 잡으려 했죠. 만석이 뿌리쳤어요. 이 손 안 나?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50조 재벌 회장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직원들 눈에는 그냥 더러운 노숙자일 뿐이었어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디서 행세야, 이 영감탱이가. 직원이 만석의 팔을 비틀었어요. 만석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비명이 들렸죠. 할아버지. 하은이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하민이도 뒤따랐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하민이가 직원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아파요. 놔주세요. 작은 손으로 직원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7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원장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저 거지 남매도 같이 치워. 직원들이 아이들까지 붙잡았습니다. 하은이가 발버둥 쳤어요. 하민이가 울기 시작했죠. 저리 안 가. 만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3명이 끌려갔습니다. 보육원 뒤편으로요. 지하 창고였어요. 보일러실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어둡고 축축한 공간이었습니다. 녹슨 보일러와 먼지 쌓인 짐들이 널려 있었어요. 직원들이 셋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만석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하은이와 하민이가 달려와 부축했죠. 할아버지 괜찮아요? 쇠문이 쾅 닫혔습니다.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원장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가실 때까지 숨소리도 내지 마. 소리 지르면 그날로 쫓겨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하 창고 안은 캄캄했어요. 작은 환기구에서 희미한 빛이 들어올 뿐이었죠. 공기가 눅눅하고 차가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워. 누나, 여기 무서워. 하은이가 동생을 안았어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괜찮아. 누나 있어. 울지 마. 하지만 하은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가 갈렸습니다. 저 원장이라는 여자 두고 보자. 내일이면 끝장이다. 그때 작은 손이 만석의 손을 잡았어요. 하은이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하은이의 손이 차가웠어요. 떨리고 있었죠. 만석은 그 작은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자기 손주들이 이런 곳에 갇혀 있었어요. 추운 지하 창고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민이가 만석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여기서 못 나가요?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어둠 속에서 3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50조 재벌 회장과 보육원에서 구박받는 2아이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위에서 VIP 환영 준비가 한창인 동안
진짜 VIP는 지하 창고에 갇혀 있다는 거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그때 하은이가 만석의 손을 만지다가 움찔했어요. 할아버지 손이 아이들 손보다 더 차가웠거든요. 나이 든 몸은 추위를 버티는 힘이 달랐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죠. 할아버지 손이 얼음이에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석은 애써 괜찮은 척 웃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옛날에 공사판에서 뼈가 굵어진 사람이야.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도 파르스름하게 질려 있었죠. 하은이의 눈이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망설임 없이 자기 점퍼를 벗었습니다. 얇디얇은 점퍼였지만 아이에게는 유일한 외투였죠. 그걸 만석의 어깨에 덮어줬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연장자니까 따뜻해야 해요. 아빠가 그랬어요. 어른 먼저 챙기는 거라고. 만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내 옷이잖아. 할아버지한테 주면 내가 추워.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단호한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젊으니까 괜찮아요. 11살짜리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만석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죠. 하민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쪼그려 앉더니 자기 양말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만석의 손을 잡았죠. 양말을 손에 씌워줬어요. 장갑이에요. 할아버지 손 시리죠? 양말은 작았어요. 만석의 큰 손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죠. 하지만 아이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며칠 전 발가락에 붙여줬던 뽀로로 밴드가 떠올랐죠.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았어요. 어둠 속이라 아이들한테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목소리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하민이가 만석의 얼굴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볼에 닿았습니다. 젖어 있었죠. 할아버지 왜 울어요? 어디 아파요?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게 아니었죠. 아니, 아팠어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외면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만석은 품을 더듬었어요. 며칠 전 주었던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에 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죠. 이 사람이 너희 아빠 맞지? 사진을 아이들 쪽으로 내밀었어요. 하은이가 손으로 더듬어 받았습니다. 아빠 사진. 하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어디서 났어요? 만석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죠. 자기가 펜던트를 망가뜨렸다고, 그래서 사진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었단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차 엔진 소리였습니다. 리무진이 들어오는 소리였죠. 이어서 팡파르 소리가 울렸어요. 환영 음악이었습니다. 만석의 귀가 쫑긋했어요. 김 실장이 온 거였죠. 밖에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안까지 들릴 만큼 크고 들뜬 목소리였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가식이 뚝뚝 묻어나는 아첨이었죠.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누구한테 아첨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밖에서 어수선한 소리가 났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이번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리무진에서 내린 건 김 실장뿐이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죠. 원장이 두리번거렸어요. 김 실장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죠. GPS 앱이 켜져 있었어요.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뒤편이었어요. 지하 창고 위치였죠. 며칠 전 김 실장이 만석의 파카 안감에 몰래 꿰매 넣은 추적기였습니다. 김 실장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고개를 돌려 보육원 뒤편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도착해 계십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아주 추운 곳에요.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설마 그 노인이? 김 실장이 원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30년간 재벌 회장을 보좌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보일러실 어디 있습니까? 원장은 대답하지 못하고 벌벌 떨었어요. 김 실장이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우르르 움직였죠. 그 시각 지하 창고 안이었어요. 만석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온 걸 알았죠. 이제 끝이었어요. 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더듬었어요. 구석에 뭔가 단단한 게 손에 잡혔죠. 녹슨 쇠파이프였습니다. 만석이 그걸 집어들었어요. 하은이가 만석 쪽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만석의 눈빛이 달라진 게 느껴졌죠. 할아버지 눈이 무서워요. 만석의 눈빛이 변해 있었거든요. 따뜻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노려보는 호랑이의 눈이었죠. 만석이 하은이를 내려다봤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쁜 어른한테만 무서운 거야. 걱정 마. 그리고 쇠파이프를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여러 명이 뛰어오는 소리였죠. 김 실장이 경호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였습니다. 만석은 문 앞에 섰어요. 쇠파이프를 들고요. 호랑이가 굴에서 나올 준비를 하듯이요. 문 밖에서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거기 계십니까? 만석이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50조 재벌 회장의 목소리였죠. 거지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 실장, 목소리가 지하 창고를 울렸어요. 하은이와 하민이가 움찔했죠. 문 부서. 쿵. 경호원이 문을 발로 찼습니다. 쿵. 쿵. 자물쇠가 삐걱거렸어요.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죠. 쾅. 문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하은이와 하민이가 눈을 찡그렸죠. 사흘 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먼지 사이로 만석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쇠파이프를 든 채 문 앞에 서 있었죠. 역광을 받아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빛나고 있었어요. 호랑이의 눈이었죠.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만석이 쇠파이프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은이와 하민이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죠. 나와라. 끝났다. 만석이 손을 내밀었어요.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하민이도 반대쪽 손을 잡았죠. 세 사람이 지하 창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눈부셔. 누나 나왔다? 하민이가 웃었어요. 어둠에서 벗어난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원장의 비명이 들렸어요. 만석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석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걸어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죠. 사흘 만에 보는 햇살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원장, 직원들, 그리고 환영 행사를 위해 줄 서 있던 아이들까지요. 모든 시선이 만석에게 쏠렸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이 떡 벌어졌죠. 아니, 저 거지 노인이 왜? 원장이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 미친 노인 끌어내. 하지만 경호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장을 에워쌌죠.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석이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손을 올려 헝클어진 가발을 움켜쥐었습니다. 천천히 벗어 던졌죠. 탁! 가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아래서 백발이 드러났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은발이었죠. 누더기 속에서 재벌 회장의 카리스마가 터져나왔어요.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죠. 하은이와 하민이가 만석을 올려다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폐지 줍던 할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할아버지가 진짜 대장님이야? 하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만석은 대답 대신 아이들을 등 뒤로 감쌌습니다. 원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뭐야? 당신 누구야? 김 실장이 원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대성그룹 강만석 회장님이시다. 무릎 꿇어. 원장의 다리가 풀렸어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석? 50조 재벌? 만석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눈빛이 호랑이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그 강만석이다.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어요. 내 손주들을 이따위로 대접해?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손주? 저 애들이 회장님 손주라고? 수군거림이 퍼졌죠. 원장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김 실장이 손짓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대형 스크린을 가져왔어요. 마당 한가운데 설치했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보육원 식당 영상이었죠. 화면 속에서 원장이 아이들 식판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민이 앞에서 멈췄어요. 식판에서 반찬을 빼앗았죠. 너 같은 건 김치만 먹어도 돼. 영상 속 원장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하민이의 작은 얼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울먹이면서도 참고 있는 표정이었죠.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충격받은 표정들이었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장부 화면이었습니다. 후원금 5천만 원, 시설 보수비로 처리. 빨간 글씨로 표시돼 있었죠. 하지만 보육원 시설은 보수된 적이 없었어요. 횡령 증거입니다. 김 실장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보육원 아이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낸 거였죠. 우리도 밥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한 아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다른 아이가 덧붙였죠. 원장님이 후원받은 과자 다 가져갔어요. 우리는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아이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이 터져나온 거예요. 굶겼던 일, 때렸던 일, 추운 방에 가뒀던 일.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죠. 직원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원장이 만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비볐습니다. 몰라 뵀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바닥에 찧었죠. 아까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원장이 하은이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도 말해. 원장님 잘해줬잖아.
밥도 줬고 재워줬잖아. 하은이가 움찔했어요. 원장의 눈이 협박하듯 번뜩였죠. 하지만 하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만석이 원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용서? 만석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감옥 가서 벽 보고 빌어라.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가 보육원 앞에 멈췄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죠. 최모 씨, 아동학대 및 후원금 횡령 혐의로 연행합니다. 경찰이 원장의 팔을 잡았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원장이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두고 봐. 이 은혜 원수로 갚을 거야. 악을 썼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죠.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만석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봤죠. 조금 전까지의 차가운 눈빛이 사라졌어요. 따뜻한 눈이 됐습니다. 하민이가 먼저 움직였어요. 만석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작은 팔로 만석의 허리를 꼭 감쌌죠. 할아버지, 진짜 우리 할아버지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석은 하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진짜 할아버지야. 하민이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밥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만석의 목이 메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대답했죠. 그래, 이제 배고프단 소리 안 해도 돼. 하은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하은이를 바라봤죠. 하은이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왜 그동안 안 오셨어요? 만석의 가슴이 찔리는 것 같았어요. 10년이었죠. 10년 동안 외면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줄도 몰랐어요. 손주들이 고아원에서 굶주리는 줄도 몰랐죠. 만석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은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72세 재벌 회장이 11세 손녀 앞에 무릎 꿇은 거였죠. 할아버지가 바보였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늦어서 미안하다.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아빠가 할아버지 많이 기다렸어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맨날 할아버지 얘기했어요. 언제 오시냐고, 언제 만나냐고. 만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죠. 알아.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만석이 두 팔을 벌렸어요. 하은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하민이도 끼어들었죠. 세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요. 만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만석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우리 집. 하민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우리 집이요? 할아버지랑 같이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미소였죠. 그래, 할아버지랑 같이. 다시는 안 떨어져. 하은이가 만석의 손을 잡았어요. 하민이도 반대쪽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보육원을 걸어 나왔죠.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보는 넓은 차 안이었죠. 하민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와, 차가 방만해요. 하은이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만석이 아이들 사이에 앉았어요. 두 손으로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리무진이 출발했어요. 보육원이 점점 멀어졌죠.
창밖으로 달동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랐던 곳이었어요. 만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민수야, 아비가 데려간다. 이제 걱정 마. 아이들은 듣지 못했어요. 하민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거든요. 며칠간의 긴장이 풀렸나 봤죠. 하은이도 눈이 스르르 감기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잠든 아이들을 내려다봤어요. 이 작은 것들이 자기를 찾아 3,400원을 모았죠. 뽀로로 밴드를 붙여줬어요. 차가운 우유를 체온으로 데워줬습니다. 50조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만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야 했어요. 아이들에게 줘야 할 사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리무진이 도심을 향해 달렸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넓은 차였죠. 하민이가 창밖을 보다가 만석에게 물었어요. 누나, 이 차가 할아버지 거야? 하은이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죠. 만석은 아이들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놓으면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꿈만 같았거든요. 사흘 전까지 의심하고 시험했던 아이들이 지금 자기 옆에 앉아 있었죠. 하민이가 차 안을 둘러보다가 작은 냉장고를 발견했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먹어도 돼요? 만석이 웃었어요. 다 내 거야. 원하는 거 마음껏 먹어. 하민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초콜릿, 주스, 과자가 가득했죠. 하민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초콜릿을 꺼내다가 멈췄습니다. 먼저 하은이 쪽으로 내밀었죠. 하은이도 고개를 저으며 동생 손을 밀어냈어요. 서로 먼저 먹으라는 거였습니다. 보육원에서 굶주리면서도 나누는 법을 배운 아이들이었죠. 만석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택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대문이 열리자 하인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일제히 고개를 숙였죠. 하은이가 멈칫했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만석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가 진짜 집이냐는 눈빛이었죠. 만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다. 이제부터 너희 집이야. 현관으로 향하는데 하민이가 계단에서 멈췄습니다. 신발을 벗으려다 망설였어요. 발끝을 내려다봤죠. 신발. 더러운데 들어가도 돼요? 만석의 목이 메었습니다. 이 작은 것이 그런 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얼마나 눈치를 봤으면 저런 말이 나올까요? 만석이 하민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여기는 내 집이야. 신발이 더럽든 옷이 더럽든 상관없어. 알겠지? 하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조심 발을 내딛었어요. 아이들이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만석이 직접 하은이 머리를 빗겨줬어요. 손이 서툴러서 빗이 자꾸 걸렸지만 한 올 한 올 정성껏 빗겼습니다. 이런 게 할아버지 노릇이구나 싶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어요. 고기, 생선, 나물, 국. 아이들이 보육원에서는 먹어본 적 없는 것들이었죠. 만석이 직접 하민이 밥그릇에 고기를 올려줬어요. 많이 먹어. 오늘부터 매일 이렇게 먹는 거야. 하민이가 고기를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었습니다.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죠. 만석은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였어요. 만석은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죠.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그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이들 짐을 정리하다가 이게 나왔습니다. 낡은 봉투였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죠.
아버지께 붙이지 못한 편지. 만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들의 글씨체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봉투를 받아들지 못하고 멈춰 있었어요. 회장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나가봐. 만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김 실장이 나가고 서재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을 봉투만 바라봤어요.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뭐라고 썼을까? 원망했겠지. 당연히 원망했겠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아들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쓴 게 분명했죠. 글씨가 흔들려 있었어요.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전화하고 싶었어요. 만석의 숨이 멎었어요. 전화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용기가 없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과 다른 내용이었어요. 제가 먼저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으니까요. 이제 와서 도와달라는 말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그래도 원망한 적 없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편지 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아직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이 편지를 전할 때쯤이면 저는 아마 없겠죠. 목구멍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걔들 미워하지 마세요. 아버지 닮아서 착해요.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끝까지 아들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개가 떨어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만석은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평생 남 앞에서 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오열했어요. 용기가 없었다고? 내가 왜 용기를 내야 해? 아비인 내가 먼저 찾았어야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위스키 잔이 쓰러졌어요. 술이 쏟아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눈물 때문에 글씨가 안 보였습니다. 원망한 적 없다고? 미워해야지, 이 바보야. 원망해야 내가 덜 미안하지. 편지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들의 글씨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닮아서 착하대. 나 같은 놈을 닮아서 뭘 해. 난 널 버렸는데.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10살쯤 된 민수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민수가 말했었죠. 아빠, 저도 아빠처럼 큰 건물 지을 거예요. 만석은 사진과 편지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그래, 넌 끝까지 아비 편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사진 속 아들에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아비가 못났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만석이 아이들 방으로 갔어요.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하은이와 하민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어요.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있었죠. 하민이 입에서 작은 잠꼬대가 새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 추워. 만석은 문틀에 기대어 눈물을 삼켰어요. 이 아이들이 날 기다렸어. 3,400원 모으면서, 추운 밤에 나한테 밴드 붙여주면서, 자기 밥 굶으면서. 그런데 난 뭘 했지? 의심했어. 시험했어. 가난하면 마음도 더럽다고 생각했어. 만석이 아이들 곁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이불을 여며줬어요. 하은이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하민이 볼을 어루만졌어요. 고맙다. 할아버지 살려줘서 고마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만 달싹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만석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하지만 표정은 단단해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 편지, 동전통, 뽀로로 밴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 서재로 왔어요.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만석은 아이들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소 지었어요. 그래, 좋은 아침이다.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앉아봐. 아이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만석이 소파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은이가 놀랐어요. 할아버지, 왜 그래요? 무릎 아파요. 하민이도 당황했죠. 할아버지 일어나요. 김 실장이 말리려 했습니다. 만석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처음 너희를 봤을 때 의심했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애들은 마음도 더러울 거라고, 돈만 밝힐 거라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근데 추운 밤에 할아버지가 벤치에서 떨고 있을 때 하민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하민이 내가 뛰어나왔잖아. 아끼던 뽀로로 밴드 붙여주고, 호호 불어주고, 그리고 도망갔지. 주머니에서 그 밴드를 꺼냈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50조보다 따뜻했어.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온기였어. 하민이 눈이 커졌어요. 새벽에 할아버지가 일부러 배고프다고 짜증냈을 때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이 내가 차가운 우유를 맨살에 품었잖아. 5분 동안이나 춥다고 벌벌 떨면서도 자기 가슴을 짚었어요. 그 온기가 아직도 여기 있어. 안 사라져. 동전통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거 1년 동안 모았다며. 할아버지 찾으러 버스 타려고 동전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3,400원. 달랑 3,400원인데 할아버지한테는 50조보다 무거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50조를 갖고도 너희를 안 찾았어. 고개가 푹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런데 아빠 편지를 읽었어. 어젯밤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할아버지 원망 안 했대. 끝까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전화 못했대. 할아버지한테 짐이 될까봐. 그게 무슨 소리야. 짐이 되면 어때? 전화했어야지. 살았어야지. 만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할아버지가 눈이 멀었어. 완전히 멀었어. 돈만 보고, 체면만 보고, 가문만 봤어. 정작 봐야 할 건 안 봤어. 사람을, 마음을. 바닥에 이마를 댈 것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못난 할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하민이가 만석의 무릎을 잡아당겼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요. 바닥 차가워요. 아파요. 하은이도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 지었죠. 할아버지, 아빠가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대요. 중요한 건 다시 잡는 거래요. 하은이가 만석의 손을 꼭 쥐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잡았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하은이가 울며 만석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버리지 않을 거죠? 하민이도 달려와 껴안았어요. 세 사람이 뒤엉켜 울었습니다. 만석이 두 아이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절대 안 버린다. 이 목숨 걸고 지킨다. 할아버지가 맹세한다. 평생 할아버지가 없었던 아이들에게
이것은 처음 느끼는 할아버지의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10년간 혼자였던 만석에게 이것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족의 온기였죠. 만석이 품에서 수리된 펜던트를 꺼냈어요. 하은이 목에 걸어줬습니다. 아빠 사진. 안 깨졌어요? 하은이가 물었어요. 새 유리 넣고 뒷면에 글자도 새겼단다. 펜던트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은, 하민, 사랑한다. 아빠. 하은이가 펜던트를 손에 쥐고 오열했습니다. 아빠. 고마워. 할아버지 찾았어, 아빠. 하민이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뽀로로 밴드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또 드릴까요? 저 많이 있어요. 만석이 아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할아버지한테 다 줘. 다 줘. 만석이 두 아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었어. 핏줄만도 아니었어. 마음이었어. 처음부터 마음이었어. 해가 기울어가는 저녁이었어요. 정원에서 만석이 양손에 손주들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손잡고 다녀요? 하민이가 물었어요. 매일 다니자. 평생? 모레도요? 모레도. 100살까지요? 만석이 웃었습니다. 1000살까지. 하은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 동전통? 이제 필요 없죠? 버릴까요? 만석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버리긴. 할아버지 책상 위에 뒀다.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평생 간직할 거야.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물이니까. 3,400원인데요. 50조보다 비싸. 서재 벽에는 아빠가 그린 5명의 가족 그림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 새로 찍은 3사람의 가족 사진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사진 속 3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의 모습으로요. 50조의 재산도 채우지 못했던 만석의 마음을 3,400원짜리 동전통과 뽀로로 밴드 하나가 채웠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완성되는 것이었죠. 기울어가는 햇살 아래 3사람이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3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졌어요.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이었지만 손은 꼭 잡은 채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답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설 보내세요.